번째 질문.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현재 연구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기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은 임태형입니다. 일단 전남대학교 현재 직장은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학술 연구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니까 거의 만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기소개를 구현을 하자면 전남대 국어교육과 공사학번 출신입니다. 이 친구도 네, 그래서 우리 훈련이 국어교육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교육학과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 박사는 이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육학과의 세부 전공인데요. 그걸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대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광주대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부터 전남대 모교로 와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공학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에듀테크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에듀테크라고 말을 하는데 교육과 기술이 조합된 분야다, 융합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두루두루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최첨단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것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좀 꼬리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학술 연구 교수라고 하는 요 직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리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이제 고등교육기관은 보통 학생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 그럼 그 대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학과 소속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럼 학과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가 보통 전임교원이라고 합니다. 학과 소속으로. 하지만 대학에는 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소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설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부설 기관들에서도 이제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 이제 보통 연구교수, 산학협력 중점교수 이런 이제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교수라 하면은 보통 어떤 센터나 연구소, 학과 소속이 아니라 연구소나 센터 소속에서 보통 이제 주요 국가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질문이 하나 네. 드는데요. 박사 후 연구원과는 뭐가 다른가요? 보통 박사 후 연구원은 우리가 포스트 닥터, 포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박사를 막 졸업을 하게 되면 실무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바로 전임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연구기관이라는 대학에서 연구소나 센터에서 박사급을 바로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통 경력이 없는 바로 박사 졸업하는 사람들을 보통 박사 후 연구원 신분으로 바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박사 후 연구원을 한 1년, 2년 정도 거치고 나면 이제 학술 연구 교수로 이름을 바꿔준다거나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명칭이 바뀌는 거죠. 박사 후 연구원에서 학술 연구 교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그런 경력을 길게는 5년 정도 채우고 나서 이제 학과에 있는 전임 교수로 임용을 도전을 하게 되죠.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럼 2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은 사실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이제 살짝 내려주셨죠. 네. 아마 시대적 배경 말고도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동기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인 동기가 또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개인적인 동기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범대생들이 교생을 3학년 때 나가죠. 네, 그죠. 학과마다 조금 다른데 절반 정도가 그죠. 3학년 때 나가더라고요. 저 때는 무조건 4학년 때 나갔거든요. 4학년 1학기 때 나가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국어교육과를 입학을 했는데 그 시대적 배경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 세대가 IMF를 초등학교 때 겪었던 세대거든요. 그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실직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적 분위기가 이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교사나 공무원이다.
이게 부모님 세대가 너무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세대가 대학을 진학할 때는 하는 부모님들이 공무원을 선호를 하고 교사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02학번, 03학번, 04학번이 교대와 사대 인기가 최고 절정을 찍었을 때예요. 가장 인기가 높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인기가 좋아서 별로 교사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사대 교대에 입학한 세대들이에요. 제 세대가. 저도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선생님 되고 싶은 생각은 사실 거의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의 뭐 권유라든지 그런 걸로 입학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입학을 했었죠. 그 국어 교육도 사실 국어에 뭐 흥미가 있어서 온 건 아니고 그냥 뭐 골라서 봐야 되니까 그냥 뭐 수학, 영어는 수학을 엄청 잘해야 될 것 같고 영어도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솔직히 국어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국어를 선택해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성적이 좀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교생을 나갔는데 교생 진짜 재밌죠. 한 달 재밌게 놀다 오잖아요. 근데 교생은 정말 재밌게 잘했는데 교생 가서 이제 재밌었지만 이게 나의 정말 직업 적성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아성찰을 해보잖아요.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고 내렸던 결론은 아니다였던 것 같습니다.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4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교생이 끝나고 사실 졸업을 반년 앞두고 있으니까 누구는 3학년 때부터 임용고시를 준비한 친구도 있고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다가 그때 부전공을 제가 교육학을 했습니다. 교육학을 왜 부전공을 했는지는 사실 뭐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도움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전공 수업은 재미가 없었는데 저는 교육학 수업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학 수업 들었던 교수님 중에 이제 교육학과 류지영 교수님 수업이 있었었는데 그 수업을 너무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4학년 이렇게 여름방학 때 그냥 막연하게 진로 상담 그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류지영 교수님한테 학과 교수님이셨죠. 구교과 누구입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주전공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고 부전공이 교육학이 재밌었다. 그래서 단순히 진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해서 이제 교수님과 면담을 하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본 끝에 좀 더 교육공학 쪽 컴퓨터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공부하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네, 그때부터 이제 그런 메일 한 통으로 대학원 시작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게 선택의 동기가 결정적인 사건이 메일을 보내서 그게 됐다. 이해가 잘됐습니다. 네. 그럼 또 세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요. 대학원 진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부생들은 잘 모른단 그렇죠. 말이죠. 대학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사실 대학도 학부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고 대학원은 되게 미지의 공간이고 또 괴담도 가득하고 괴담이 가득합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되게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중후로 나뉘었는데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은 초점이 대학원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관심을 좀 가고 근데 뭐부터 준비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애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런 애들을 초점으로 해서 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행정 제도적으로 보면 입학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입학 요건은 학부 졸업자일 것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입학 시험을 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는 탭스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탭스 영어 점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름 높은 점수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학년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팁스를 준비를 해놨어야 바로 진학을 할 수 있겠죠. 점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서울대는 진학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외부 대학들은 대부분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 졸업만 하게 되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대학원 입학 프로세스는
무작정 원서 써서 지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도 교수를 대학원은 지도 교수와의 이제 그 지도를 받는 구조입니다. 학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학부는 과로 그냥 입학하면 어느 교수님들이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냥 대학원은 내가 어느 교수님 밑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입학을 하면 나의 지도 교수가 누군가가 딱 결정이 보통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내가 이 지도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결심이 되면 보통 사전 연락을 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한 것은 먼저 내가 어느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결정이 먼저 서고 지도 교수님이 될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절차가 필수는 아니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사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1번 어떤 분야를 공부할지 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지도 교수님한테 사전 연락이 되어서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 이게 현실적인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많은 후배들이 대학원을 지나가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거기서 크게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대학원은 우리가 대학원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일반 대학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이죠. 근데 사범대에는 교육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많은 학생들이 많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제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목적은 다릅니다. 일반 대학원은 학문을 하는 곳이에요. 학술적으로 공부를 하러 진학을 하는 것이고, 교육대학원은 사실 교사의 재교육기관입니다. 사실 이미 교사의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학이나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뭘 더 배우려고 오는 곳이에요. 아예 진 자체가 다르죠. 근데 교육대학원의 많은 전공들이 교사 재교육의 기능이 있지만 교사 양성의 기능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범대 미술교과가 없죠. 그러면 미술 선생님이 하고 싶으면 미술 교직을 받아야 돼요. 미술 교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미술학과다, 학부 때 교직을 따거나, 그렇게 되시면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으로 교직을 주는 전공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대학원 미술 전공을 가서 교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일반 대학원은 그런 교직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미술교사가 자격증이 없는데 미술교사를 하고 싶다. 나는 이미 학부를 졸업한 상태다. 그럼 교육대학원을 가서 교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근데 사범대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다 교직 자격증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것은 이제 학술적인 목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해서 일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근데 그 차이를 몰라서 학부를 졸업했는데 교육대학원으로 원서 쓰는 사람들을 몇 명 봤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미리 지도교수가 될 사람과 상담을 했다면 지도교수님이 오류를 지적을 해줬을 거예요. 교육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모르고 교육대학원 원서 쓴 사람을 제가 몇 명 봤습니다. 실제로군요. 네, 그 점을 좀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뭐를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무엇을 공부하고 싶을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정리해봐야 될 것이고, 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교수님한테 가서 연락을 해보고 상담을 하고 그것은 필요하죠. 근데 특히 이제 사대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반 대학원은 구분 잘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한 가지 더요. 네. 교과 교육에 측면을 하면 당연히 그러면 내가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국어교육에 대해서 정말 학술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럼 당연히 국어교육 전공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국어교육 안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 세부 전공이 정해진다는 의미예요. 국어교육이라는 게 세부 전공이 아니라 내가 문학을 세부 전공하겠다, 문법을 하겠다, 고전을 하겠다 하면은 각각 담당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 교육학이라는 것을 하려면은 교육학 안에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철학, 교육행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세부 전공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 코멘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네. 이건 되게 범위가 큰 질문인데. 네. 그래서 제가 대충 요약 속에 이렇게만 써놨는데요. 여기는 그렇죠. 이 생활 전반적으로 해서 네, 그중에서 이제 학부생들한테 이거는 좀 알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대학원은 전일제와 반일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일제는 우리가 풀타임 대학원생이라고 하죠. 그것은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신분을 대학원생으로 입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졸업을 하고 바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그걸 전일제라고 그러고, 반일제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현재 직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교수할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일 수도 있겠죠. 즉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진학을 하는 것을 파트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전일제, 풀타임은 9학점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9학점, 한 학기에 9학점, 3개를 듣게 되거든요. 파트타임은 6학점을 듣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떤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30학점 이상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풀타임은 4학기를 들으면 졸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을 하면은 졸업이 되는 구조겠죠. 근데 파트타임은 보통 3년을 다니게 됩니다. 즉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대학원 생활, 파트타임은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본업이 자기의 본 직업이고, 대학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 부가적인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은 심플합니다. 9 to 6, 평일에는 본업을 하고 퇴근 이후에 공부를 좀 더 한다든지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다들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나 보다. 근데 사실 궁금한 게 풀타임 대학원생의 일이 궁금한 것이겠죠. 풀타임 대학원 생활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수업을 9학점을 듣는 게 학부 때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널널해 보이잖아요. 20학점 듣다가 9학점? 껌이겠네. 하지만 이제 어떤 대학원 수업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게 단순히 수업만 뚝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과제라는 것을 내줄 텐데 그 과제가 뚝딱 해가서 되는 게 아니라 논문을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은 학부 때보다 더 많을 거예요. 9학점을 듣지만 그만큼 공부를 더 깊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는 9학점을 듣지만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이건 수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은 보통 교수님 지도를 받게 되면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랩실에 들어간다. 그럼 그 랩실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만 있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의 연구 보조원으로서 어떤 좀 알바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교수님 밑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학원 수업은 수업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게 될 거예요. 우선순위는 이제 랩실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 랩실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논문을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어떤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 학술대회 발표라든지 논문도 같이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도 많이 있겠죠. 학술대회 나가려고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실험 연구를 한다면 실험도 같이 준비해야 되고, 그럼 또 몇 달을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9 to 6 직장 생활로 절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수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 수업이 6시에 끝나요. 교수님은 6시 이후부터 일을 하시겠죠? 그럼 그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합니다. 즉 내가 교수님과 같이 일하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 이럴 수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대학원생들은 주로 이제 야행성으로 일을 하게 되죠. 보통 아침 일찍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수업이 아침 일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실 하는 학생들이 새벽녘까지 작업을 하다가 좀 오전 좀 늦은 만큼 나온다든지 그런 생활을 2년 풀로 한다. 2년 풀로 한다라고 심플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슬프죠. 야근을 2년 풀로 한다. 그러니까 저도 학교 1층에 네. 그 경무정보소 사무실 있는 거 보이니까 바깥에서도 주차장에서 보이잖아요. 네. 불이 켜져 네, 있고 항상 1층에 불이 켜져 켜져 있죠. 있으면 항상 켜져 있고 네. 너무너무 나죠. 근데 뭐 그런 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왜 저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지라고 생각했잖아요. 아침 9시에 가서 6시 퇴근하면 되지 하는데 연구라는 것은 이 교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 일과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생활을 유력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만 했는데 부정적이게 말한 것 같아서 한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도제식 교육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도제식 교육. 지금 스승과 제자가 같이 걸어간다는 의미인데요. 즉,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근로 시간에 난투 식사 하는 건데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배우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 같이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원은 도제식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이거는 이제 애들은 뭘 알고 있냐면 대학원 생활이 이렇게 밤새가지고 교수님이 주는 미션을 이제 수행하고 이제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왜 그런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학원 졸업 후 질문을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석사 박사로 나누어서 네. 왜냐하면 제 선생님처럼 박사까지 마치시고 네. 연구소에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석사만 하고 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나뉘는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그 기관의 성격을 보면 대학인 경우가 있고요. 연구기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국가 산하에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이제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진천, 충북 진천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캐디라든지 그 옆 건물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카리스라든지 대구에 있는 뭐 캐리스라든지 뭐 서울에 있는 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한 대여섯 개의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교과 교육도 다른 일일 수도 있겠죠. 이제 제 전공이 교육학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런 교육기관에는 그 직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회사로 치면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뭐 대리 달고 뭐 과장 달고 부장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연구기관에도 밑에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런 승진 제도가 있겠죠. 그런 급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급수가 채용 공고를 낸다 하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임 연구원을 뽑는다. 그럼 최소 석사 이상이에요. 혹은 뭐 책임 연구원을 수용한다. 박사 이상이에요. 결국에 그런 연구기관 취업할 때 자격 요건이 학위의 요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할 때 석사를 졸업하게 되면 보통 뭐 연구원 신분이라든지 뭐 선임 연구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채용이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석사를 졸업해서 책임 연구원으로는 절대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격 요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 신분으로 보통 취업을 하게 됩니다. 뭐 교육기관에 연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대학에도 다양한 연구소가 있고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 할 때 석사 이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거기서 이제 석사 연구원을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실무자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어떤 사업 기획이 있으면 그걸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가장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직렬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실무적으로 직접 사실 기획 같은 거는 많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실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윗급수인 책임연구원급으로 가게 되면 박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흔히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팀장급이거든요. 팀장급이어서 사실 중간 관리자이기도 하고 최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연구원이라 하죠. 그러면 어떤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기획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같은 조직원들과 같이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어떤 리드를 하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직급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교육기관의 의미이고요. 이제 대학으로만 따지면 대학의 이제 교수 직군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요. 대학에 이제 여러 가지 교수 직군이 있는데 또 4년제 종합대와 전문대는 또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이제 4년제 종합대라는 것은 연구기관입니다. 사실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리서치 스쿨이라고. 근데 우리가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사실 실무 중심이잖아요. 취업 중심. 그렇기 때문에 교수 신분이라 하더라도 전문대 교수는 박사학위가 기본적으로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실무 위주의 학과라면 박사학위 없이 석사 이후 실무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학에서 어떤 교수 직종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필수입니다. 석사학위는 전문대에서는 지원할 수 있지만 종합대학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가 필수 일반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사가 된다는 것은 대학에서 이제 교원 신분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사해야 되는 기본 일반 자격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진로를 분명히 정리를 하면 석사를 졸업해서는 연구원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대학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연구기관에서 취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책임까지는 가기가 힘들고 선임연구원으로까지만 취업이 된다. 그리고 박사까지 따게 되면은 연구기관에 취업을 한다면 책임연구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팀장급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하면은 교수급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요거는 이제 대학원 얘기보다 좀 더 큰 범위인데 제 사대생들이 이거는 이제 선배로서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사대생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좀 중요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뭘까? 네, 굉장히 핵심 질문 같아요.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는 1번, 내가 진짜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인가? 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 내가 대답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든요. 교사가 정말 되고 싶어서 진학을 했냐 하면은 저 때도 그런 고민했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그러나? 근데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4학년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아니오라고 해서 진로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4학년들 친구들을 물어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3, 4학년 돼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자니 다른 준비한 것도 없고 복수 전공으로 탁과 전공으로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교과교육 복수 전공 하다가 어쩌다 보니 4학년이 돼버렸다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 질문은 내가 진짜 교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인가? 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질문에 대한 답을 당연히 1학년 때 던져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대답을 못할 거예요.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아마 교생을 나가보는 게 가장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많이 진로를 바꾼 친구들 말 들어봐도 교생 다녀와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교직 실무라는 것을 우리가 1, 2학년 때 배우진 않으니까요. 3학년 교직이 나가봐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학생의 시각에서 바랐던 교직 생활과 예비교사로서 갔을 때 교직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금 그런 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무조건 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스라고 저희가 확신이 되면은 이명구 씨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명구 씨가 티오가 많이 나는 안 나는 그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니까. 근데 만약에 저처럼 아니오라고 자기가 스스로 답을 내리게 되면 사실 그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1학년 때, 1, 2학년 때 결정을 내리면 굉장히 좋긴 한데 그 비율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 근데 만약 3, 4학년 때 자기가 만약에 아니요 교사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이제 자퇴를 할 게 아니면
복수 전공이나 뭐 부전공 등등으로 진로 탐색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자기가 완전히 교직을 벗어나서 아예 뭐 생뚱맞은 걸로 가려고 한다라면은 아예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겠죠. 졸업은 사대를 했더라도 뭐 직장을 다른 거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또 루트가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질문을 잘 던져보자. 이것이 일단 답일 것 같아요. 그 이유도 후속 질문으로 이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4번 질문에 대한 답은 교사를 무조건 해야 되냐? 거기부터 질문을 던져보자. 일단은 저도 이제 이 질문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전 처음에 제가 선생님 하고 싶다고 고민을 사실 고민했어요. 이거는 교사 채용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교사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돈 얼마 안 주면 어떤 이제 대우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교권도 점점 그렇죠. 깎이고, 사실 저도 요즘은 되게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생도 최근에 갔다 가서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애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되게 필요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학원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대학원에 지나가지 않고서도 사범대 졸업을 하고 교직 관련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인턴십 나가서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마 여기 인터뷰 질문에서는 그 내용을 제가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교육기관 중에 뭐 충북 진천에 있는 캐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충북 진천에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는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교육학 관련 이제 사범대생들이 거기는 교직에 더 뜻이 없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인턴십 같이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학부 졸업하고 만 이른 계약직 연구원으로 경력을 쌓고자 1년 정도는 그 기관 와서 경력을 쌓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되게 새로운 질문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네, 거기 또 견학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캐디에는 이렇게. 그래서 그 견학 프로그램 홍보 담당자랑 한번 제가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교육학과 학생을 데려가 가보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예 투어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육학과 학생들이 온다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교육계이 뭐 하는 곳인지 설명 듣고 간다고.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되게 유용한 연구네.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으로 네. 가겠습니다. 5번째 질문은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사대생들한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앞에 질문이랑 어느 정도 겹치게 있긴 한데요. 이 B 질문 위주로 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완벽히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사범대생한테 조언을 해야 되는데, 먼저 대학원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입학하기 전까지는. 진짜 뭐 사전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진학을 하겠지만, 대학원의 기능은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아라고 합니다. 아카데미아, 학문을 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일단 그러려면 대학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의 기능은 교육 목적의 기관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거 대학생들 가르치는 기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연구 중심 대학의 기능을 따질 때 교육의 기능은 제 생각에는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구 기능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자들은 연구기관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학 교수님들이세요. 그 대학 교수님들이 국가의 연구를 책임지고 하는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소속기관이 대학인 것이죠. 그럼 대학의 기능이 연구 기능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이 배워야 되겠죠. 많이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러 가는 것이 전 대학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내가 연구자가 돼야겠다, 리서처가 돼야겠다. 리서처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 대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연구자라는 자신의 어떤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구자라는 것은 대학 교수가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리서처라는 연구를 해야 되는 어떤 직업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대학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보자면요. 대학원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 훈련은 단순히 수업을 들어야 역량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도제식 교육으로 길러지는 역량입니다. 연구를 하는 역량입니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몸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즉 연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교수님과 도제식 교육으로 하러 가는 것이 대학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삼고 생각을 해본다면 대학원 생활의 기본은 그렇게 흔히 말하는 빡센 것이에요. 뭐 출퇴근이 규칙적이지 않고 교수님 생활을 다 맞춰야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기본적인 생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생활에 내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사실 사전에 모르거든요. 가보면 자기가 알 거예요. 아, 난 이런 생각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그만두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끝까지 버텨서 졸업을 하느냐 이렇게 좀 보면은 1번은 근성 같아요. 근성이 있는 친구들. 즉 근성이 있으려면 본인의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그 목표의식 달성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을 좀 근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목표의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목표의식이 성립이 되면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그 힘든 어떤 수행의 기간입니다. 무술을 하는 사람이 몇 년 폐관수를 하는 것처럼 대학원도 훌륭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2년, 석사는 2년, 박사는 4, 5년, 5년 힘들게 폐관수를 마냥 힘들게 스스로를 정진하고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당연히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인내심과 근성이 있는 친구들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친구들이 막연하게 진학을 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사 과정을 예를 들면 실제로 졸업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저도 들은 말인데 10명이 입학을 하면 실제로 졸업하는 사람은 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죠.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 각오, 근성 있는 친구들이 대학원 생활에 적합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근성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네, 사실이죠. 네,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대학원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대학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힘듭니다. 또 질문 꼬리지만 하나 드리는데요. 학부연구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 연구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네. 학부연구생 제도 추천할 만한가? 요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생각이 좀 있다. 그러면 네. 근데 마침 또 학부연구생을 모집하는 공고가 떴다. 네. 학생 입장에서는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권할 만한지 그런 아이들한테 그리고 학부연구생들이 연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설명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석사를 입학해서 2년 안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졸업을 하기까지 충분한 역량이 제가 생기지 않다고 지금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훈련을 학부생 때부터 들어가서 충분히 훈련을 미리 익혀 나간다면 오히려 석사 과정을 이제 넘어갔을 때 그냥 편할 거예요. 더 수월하게 졸업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2년 걸릴 거, 3년 걸리면 좀 더 널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봐도 학부생 때 연구실 들어가서 미리 익히고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미리 워밍업을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사실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뭐 박사를 마치고 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박사과정 대학원생, 석사 졸업하고 있는 사람, 석사과정 굉장히 그 위에 수도지 뭐 선배, 뭐 직장 상사 같은 사람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 위치에서 학부 연구생은 가장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인 사람에게 저희가 이제 뭐 업무 분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분장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하면 어떤 가치 창출의 업무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일이 더 많이 오겠죠. 단순히 뭐 서류를 처리해야 된다든지 뭐 귀찮은 뭐 일을 처리해야 된다든지 그게 현실일 거예요. 가장 뭐 솔직히 말해 허드렛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느 조직을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을 가도 가장 어떤 직렬이라는 게 항상 어딘가에 있으니까 또 교사가 된다해서 막내 교사가 해야 되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으로서 비슷한 맥락을 보고요. 하지만 이제 자기가 막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갔을 때 엄청 큰 기대를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걸 공부할 거야. 하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은 정말 뭐 허드렛 일이 주어진다. 근데 그거는 뭐 일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뭐 넘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신의 경력이 쌓이고 자신의 역량이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한 역량이 맞는 일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더 주도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성취감이 있거든요. 내가 성장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내가 이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네. 그렇게 성장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차가 올라가고 졸업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힘들지만 개인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본인이 성장했다는 성취감을 꽤나 느낄 수 있는 것이 대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생은 특히 애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저나 다른 친구들도 학부모생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이제 뭐 비용연구소에서 학부모생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또 다른 단과대학에도 특히 공대 이런 데 보면 학부모생 하고 있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상공학과 이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네, 아니면 또는 이제 그들의 생활이 남들과 이제 좀 다른 우리 이제 끝나고 집 가는데 걔는 이제 끝나고 이제 일하러 그래서 애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이 학부모생이 수수께끼 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건 질문도 아니고 혹시 또 질문에서 답을 못했는데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의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아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내일 40이긴 한데 그래도 늙어서까지 일을 하지 않을 거니까 대충 뭐 60살까지 일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부터 60대 40년을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40년에 하게 되면 사실 인생이 사실 60 은퇴하고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 중요한데 그걸 결정짓는 진로를 탐색해야 되는 시간이 겨우 고등학교 때 주어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결정한 진로를 대학교 때 입학을 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쭉 가버리죠. 한 번뿐인 인생을 결정이 돼버려서 가버리는데 그 진로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 성민 회장님처럼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을 쭉 보고 있으면 한 번뿐인 내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왜 나한테 없었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학부 졸업을 많이 느꼈어요. 왜 내 인생의 선택권은 왜 부모님이 결정했지?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제 친구도 있었겠죠. 제가 먼저 알아서 알아봤어야 됐는데 근데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로에 대한 그런 거 진로 교육이 있지도 않았고 진로 교육은 2010년대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진로 교육이 정착된 지가 뭐 12년, 13년이 됐지만 여전히 뭐 고교 같은 데다 해서 진로 선택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탐색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돼가지고 그걸로 40년 인생을 결정됩니다.
근데 현재 학교 제도상이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대학교 때 성인이잖아요. 그럼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탐색을 해야 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혼자 고민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이 대학에서 뭐 진로 상담이라든지 튜터링이라든지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얻는다든지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또 결정을 이렇게 빌딩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면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교수님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선배들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에 진로 상담센터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거를 표출을 해야 내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더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어떤 추진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생각의 여문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시간이 그게 1년이 걸려도 되고 2년이 걸려도 되고 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저는 뭐 대학원까지 다 했으니까 기획사가 10년 동안 고민을 한 건데 고민의 시간이 헛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전혜진님이 뭐 지금 진로를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간 고민했던 10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10년 동안 고민을 한 사람도 있으므로 여러분이 지금 진로 고민하는데 1년을 썼다. 그걸 누군가 아깝다 생각할 수 있겠죠. 1년 동안 고민할 시간에 뭐 공부라도 더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 길게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게 되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관여하진 않을 겁니다. 알아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분들이 주체적으로 본인의 삶을 고민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본인의 삶을 잘 설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러면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없고 촬영은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 켜져 있으니까 네. 카메라를 좀 끄고요.